열이 받네 갑자기. 열받으면 열받은 대로 하면 됩니다. 씨박부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아 괜찮아요. 씨박거 이래도 돼. 이게 말이 돼? 지금? 이 씨박거 할 때 제대로 해야 돼. 어설프게 하면 약간 코미디가 돼. 코미디가 되면 더 되잖아. 씨박거 이러면 코미디가 되잖아. 왜 씨박거 이래야지. 씨박거 이러면 이상하잖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덕이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특별 게스트로 덕이님을 여러분들 다 아시죠? 덕이님을 좀 초청을 해서 이야기를 나눠 볼까 합니다. 자,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그럼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냥 일상이죠. 코로나 때문에 어떤 일상? 격리했다 풀리고 네. 조심하고 회사 집 시켜 먹고 배달민족 너무 거기에 VIP. 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할 때랑 지금 많이 다른 거 아시죠? 이제 좀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조금 준비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조금만 30분만 지나면 이제 그때보다는 네, 시간이 아마 부족할 거예요. 네,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이 힘든 부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현직에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피부에 많이 와닿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번 시간에 저희가 기준금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한참 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덕이님이 이제 피부에 와닿는 가장 먼저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초청을 좀 했고요.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좀 얘기 좀 많이 해주세요. 거래라든가 매수, 매도 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지. 아마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뭐 거래가 많이 없죠? 없지. 어느 정도인가요? 점점 하향 곡선. 그러니까 원래 코로나 터지고도 힘들었고 울산이 조정 지역이 돼서 또 힘들었고 그렇죠. 뭐 그리고 또 정권 바뀐다 해서 또 힘들었고 그래요. 근데 뭔가 하나가 나아져야 되는데 점점 하향 곡선. 계속 그냥 바닥을 파고 지금 벙커를 팔 상황까지. 지하 막 10층. 그러니까 이제 좀 회복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막 전화가 오고 이제 워킹 손님이 조금 더 많이 생기고 좀 그러는 듯 싶은데 그게 이제 길지 않고 한 일주일, 2주일만 반짝 그랬다가 실제로 계약은 없고 약간 보고 이제 훑고 그냥 가는 손님들처럼 뭔가 결과물이 나오는 게 사실은 실제 거래잖아요. 결과물이 나오는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물로만 따졌을 때도 이제 정확하게 하향 곡선을 타는 거죠. 실제로는 실거주자, 그러니까 실매수에서 1주택인 사람들만 실제로 매매를 이뤄가지 투자자는 들어오진 않고 근데 사실 실투자자라고 해도 1주택인 사람들도 약간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지 않지만 이제 그래서 전월세로 지금 소장님들이 전월세만 좀 하시는. 그럼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전월세로 연명을 하고 있다. 네, 연명하고 있고 그걸로 월세 겨우 충당하고 있는 분들 아마 많을걸요? 진짜로. 좀 심각하네요. 심각하죠. 네, 실거래가 거의 안 뜨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 파장이 기준금리가 가장 크지 않나요?
파장은? 물론 작년 말쯤에 이제 뭐 대출 금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대출이 안 돼서 거래가 전혀 없었지만 그렇죠. 지금은 은행에서 서로 돈 빌려가라고 한다면서요. 근데 지금은 또 문제인 게 최근에 이제 은행 직원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네. 금리도 금리인데 이제 DTI가 40%밖에 안 되니까 네네. 돈을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적은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을 빌릴 수 있는 것도 적고 이제 그런 금리도 높아지고 네. 하니까 실제로는 그래서 지금 전세를 이제 빼줘야 되는 이 투자자인 경우에는 두 채 갖고 뭐 세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세를 넣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세를 이제 다시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반환 대출이 그만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네. 네네. 그러니까 반환 대출 나올 수 있는 금액이 한도가 너무 적으니까 자기 돈을 이제 끌어들여서 이제 내줘야 되는데 그것도 부족하니까 4천 8천에 뭐 담보대출이라도 끌어들여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그것 때문에 네. 문제가 좀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왜냐면 그렇죠. 이제 전세 대금을 안 내주니까 그 사람 이사도 못 가고 있고 또 이사를 갔다고 해도 주소를 옮기지 못하고 있고 뭐 그래서 그 뭐 집주인은 나는 뭐 못 준다 당장 째라 뭐 이런 사건도 있는 것 같던데요. 그래서 최근에도 저희가 전세 이제 알아봐 주려고 같이 보고 있는데 다 결정을 했어. 그래서 이제 계약하면 되는데 주인이 갑작스럽게 지금 돈을 못 내주니까 그냥 그대로 뭐 1년만 더 살아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죠. 계속 캔슬 나고 이제 그분들은 계속 그냥 그 자리에서 거주하는 그런 건수가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그런 분들도 많다 하더라고요, 실제로.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 저번 시간에 이어서 기준금리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 거고요. 요거는 얘기를 좀 많이 해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경매 쪽에도 관련이 깊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낙찰을 받을 때 대출을 받잖아요. 근데 여기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시중금리는 당연히 올라가고 그러면 경매를 어떻게 해야만 현명하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오늘 그 얘기에 포커스를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 그 첫 번째로 네. 지금 상황에 맞는 경매는 어떤 쪽일까요? 일단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경매 형태대로 만약에 한다면 네. 지금은 좀 위험한 부분이 당연히 있죠. 그래서 예전에 하던 대로가 아닌 좀 다른 부분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일단 여력이 되시는 분에 한해서 이렇게 네. 투자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력이 된다라는 거는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죠? 특히 지금 금리가 대부분 우리 변동금리를 많이 쓰게 되는데 시간이 지났을 때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그 올라갈 부분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그런 여력,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 대출을 받지 않고도 투자할 수 있는 분, 그렇죠. 또 혹은 실거주 위주로 하시는 그렇죠. 분들, 이런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니면은 이자를 매달 네. 이만한 이자도 낼 수 있을 만큼. 아니 통째로 그러면 월급 받아서 통째로 그렇죠.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쵸. 근데 만약에 집값이 올라줘. 계속 올라주면 네. 이자를 내도 존버라고 하잖아요. 존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집값은 안 오르는데 네. 이자만 계속 내야 되면은 존버의 의미가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일단은 집값이 올라준다는 가정하에 이자를 매달 이렇게 많이 내도 되는 월 수입이 네네. 고정적으로 많이 들어오시는 분들은 버틸 수 있지만 근데 사실 그런 사람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죠. 없죠. 맞습니다. 그럼 못 버티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경매를 할 때에 과거에는 작년만 해도 뭐 100%의 낙찰을 받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원장님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부동산마다 좀 전략이 좀 다르게 필요하다고 보이지거든요. 예를 들어, 이 금액대가 이제 높은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유찰이 또 많이 돼야 되고, 네. 왜 그러냐면 금액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나중에 판매를 할 때 생각해보면 우리가 시세대로 팔기가 쉽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비싼 아파트일수록 낙찰가가 좀 많이 낮아져야 되고,
낙찰을 받으시는 분들도 좀 제한적으로 실수요자들로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투자자가 하기에는 좀 위험이 높고요. 이제 비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게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그 경매가 필요할까요? 그런 분들은 고가의 아파트보다는 오히려 금액대가 좀 낮은 대출을 우리가 네. 이용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저렴한. 네. 약간 좀 구축이긴 하지만 네. 뭐 1억대, 2억대 뭐 이런 거 괜찮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뭐 빌라도 괜찮고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앞으로 이 기준금리 사태가 좀 심각한 문제로 간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비싼 아파트를 어떻게 소화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또 기존에 분양받으신 분들도 이 기준금리에서 변동금리니까 네. 시중금리가 거의 그러면 변동금리로 했을 때에 뭐 5%, 6%까지 간다라고 하면 그분들도 좀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저가형 아파트 혹은 저가형 빌라들도 좀 어느 정도는 수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그런 쪽으로 전략을 좀 세워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지금도 보면은 구축 아파트들이 확실히 조금 저렴하잖아요. 그렇죠. 저렴하죠. 네. 울산도. 그래서 신축 아파트들은 지금 금액이 이제 매도를 내놓으신 분들이 네. 금액을 조금씩 다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요. 예, 구축 아파트들은 외려 가격이 보합선이거나 조금 오르는 상승하는 경우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평단이 맞춰지는 듯한 갭이 너무 컸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맞죠. 근데 똑같이 옆에 있는데 구축과 신축이 사람 사는 집은 똑같은데 근데 그게 너무 갭 차이가 컸는데 지금은 약간 맞춰지고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고 그래서 요새 집을 이제 찾아서 실수요로 들어오시는 1주택 사람들은 이제 신축을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예, 구축을 지금 더 저는 많이 거래를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찾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거래가 그게 더 많다는 얘기죠. 네네네네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앞으로 몇 달이 더 지났을 때는 그 비율이 더 커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구축 아파트들은 가격대가 사실 사람들이 부담 없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신축은 사실 너무 갭이 크니까 맞죠. 언급조차도 못해요. 그 지금 뭐 신축 울산에 뭐 좀 괜찮은 자리 있는 거는 뭐 7억부터 뭐 10억까지도 충분히 맞죠. 있잖아요. 그러면 뭐 한 최저가 한 7억에 산다고 해도 대출이 뭐 5억 가까이 될 거잖아요. 맞죠. 그럼 5억에 대한 그 이자만 해도 시중금리가 올라갔을 때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잠깐 뭐 그냥 계산해 보면 5억을 대출 받았을 때 뭐 기준금리가 아니 시중금리가 5%다 이렇게 되면 5, 20% 하면 2,500만 원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1년에. 맞죠. 그럼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돼. 그럼 이런 상황이 오면 영끌에서 산 사람들은 그게 난 제일 걱정이 돼요. 젊은 사람들 영끌. 요새 영끌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 문제가 많죠. 네. 근데 그렇게 했던 분들이 그 기억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좀 걱정이 돼요. 어떤 기억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렇게 했던 투자를 했던 부분을 그대로 사용한다라는 습관. 거죠. 예. 또다시 그렇게 또 하고. 네. 그러니까 지금도 예전에 나 이렇게 했으니까 낙찰가를 높게 받고 그리고 전세 놓고 기다리면 돈이 좀 작게 들어가니까 뭐 괜찮다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으시거든요. 그 위험한 생각인데. 근데 아까 덕이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세가 나갈 때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얘기 최근에 오늘 들었는데 이제 새로 당선되신 분 네. 윤석열 당선. 네, 그래서 임대차법이 없어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매도인에게 임대인에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일단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말씀하신 전세가도 달라지게 될 것이고 그런 부분 생각할 때는 지금 진짜 혼란스러운 게 너무 많은 거죠. 다 이제 악재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고 정리가 되지 않은 와중이기 때문에 저는 진짜 궁금해요. 내년은 올해는 또 어떻게 지나가고 내년은 어떨까? 근데 솔직히 점점 더 안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많거든요. 부동산이. 점을 한번 치러 가야겠군요.
궁금하시니까. 네, 결론은 하향 곡선이라는 거죠. 좋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지금 입장이죠. 자,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네. 경매를 지금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 또 조심해야 될 거는 어떤 것이 있나?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젊은 친구들 혹은 또 모르는 분들은 과거에 하던 습관대로 또 경매를 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또 잘했다는 또 자부심을 갖고 네. 그렇게 또 네. 자기를 자학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요런 시간을 좀 갖는 거거든요. 아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예전에 똑같은 경험을 분명히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네. 제가 부동산을 처음 투자할 때 그때 1년 동안 이제 경매로 낙찰받아서 대출이자를 정말 많이 낼 때가 있었어요. 근데 1년 동안 지나보니까 돈을 번 거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지출만 있었던 거죠. 기다리면 괜찮아질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근데 그때 당시에도 금리가 한 4%가 넘어갈 그런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를 겪고 나서 사실 크게 배우지는 또 못했어요. 그러니까 수용을 못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했던 것을 또 반복하더라는 거죠. 네, 원래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때 기간은 한 어느 정도 됐나요? 그때 한 1년 동안 1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1년 동안 계속 이자를 주면서 적자가 났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적자에 대한 네. 그것의 심각성을 몰랐던 거죠. 근데 지금 이거는 옛날이니까. 옛날 얘기죠. 이 정도에서 그냥 끝나는 거지. 지금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저는 이제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지금 뭐 조정지역이 돼서 2년 동안 1년 단기로 하면 70% 양도소득세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 내다 팔려고 해도 세금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세금 많이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총체적 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2년을 버텨야 되는데 2년을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고 손신 걸 알면서도 버텨야 돼. 그러니까 그 이자 총액만큼 또 올라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느냐.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그 뼈 때리는 소리로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경매를 통해서 한 6억짜리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네. 그럼 거기에서 대출이 막 땡겨서 4억을 받았다고 칩시다. 근데 이걸 샀는데 자기는 직장 다니는 거죠? 네. 그래서 월급이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변동금리죠. 그래서 금리는 올라가고 월급이 자꾸 다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고 근데 팔아야 되는데 아무도 안 산다라는 게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렇죠. 나는 싸게라도 팔 거야 하고 내놨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죠. 왜냐? 다들 들고 있는 상황에서 실수요자는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럼 계속 못 팔고 몇 년 동안 들고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한 이자가 산더미처럼 불어날 거라는 얘기죠. 이게 정말 가슴 아픈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내실을 다져야 될 때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매를 통해서 어떤 물건을 낙찰받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얼마만큼 감당할 수 있느냐, 그 얼마만큼 또 관리할 수 있느냐, 이것도 큰 문제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원장님 이제 두 번째로 좀 넘어가서 첫 번째는 경매를 막 하면 안 된다. 지금 그렇죠. 상황에서는. 그래서 충분히 관리가 되고 또 실수요자면은 가능하지만 그러기 전에는 큰 물건을 사면 안 된다. 그렇죠. 얘기가 되죠. 네네. 그러면 작년하고 재작년에 사놨던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작년 뭐 한 10월까지만 해도 많은 분들이 낙찰을 받았었고 네. 또 100% 넘게 쓰는 사례가 거의 많았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그때도 아마 낙찰을 좀 높이 받으신 분들은 그 네. 당시에 단기 매도를 못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소유를 계속 하고 계실 텐데 소유하는 물건들을 좀 분류를 하셔서 네. 좀 가치가 높고 좀 괜찮다. 내가 이걸 가지고 갈 수 있겠다. 그런 물건들은 뭐 보유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외적인 부분들은 어느 정도의 정리가 확실히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이게 본인 스스로가 이게 또 정리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떤 것을 내가 보유해야 되고 어떤 것은 팔아야 된다. 네. 그래서 뭐 전문가와의 상담이 또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부분이죠. 근데 이게 말로 어떻게 설명해 줄 수는 없잖아요, 지금 당장. 그렇죠. 맞죠. 그러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뭐 어떤 아파트는 보유하고 어떤 아파트는 팔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원장님, 냉장고에 그 사이다는 준비해 놓으셨나요? 갑자기 사이다가 먹고 싶은데. 바카스가 있어요. 바카스 있으니까? 네. 지금 좀 못 먹지. 마스크.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촬영은 하고 있지만 네. 되게 복잡한 문제예요, 사실은. 왜냐면 세금과의 문제. 그리고 또 이제 나라에서 만들어진 법이나 규제 때문에 시간과의 또 적절한 배분. 또 그 시기에 분양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쏟아지는지 안 쏟아지는지부터 시작해서 뭐 자기가 몇 주택이고 조정지역인지 아닌지 뭐 이런 거 다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원장님이 좀 상담을 많이 아마 하실 것 같아요. 네. 이거는 혼자 복잡해요. 저도 그렇죠. 사실은 그 실무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너무 많이 바뀌고 저도 복잡하고 다 짜져주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일반인들은 사실은 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요새 저는 두 분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한 가지 단어가 생각이 나요. 그냥 똘똘한 한 채라고 하잖아요. 그냥 기준이 똘똘한 한 채면 되지 않을까? 근데 요새 손절 처리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의 심리가 그게 이렇게 맘먹은 대로 탁탁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또 그런 문제가 이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에 또 문제가 뭐냐면 지금 사람들이 전세 반환 대출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그냥 주인이 살아달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세를 나와서 그 사람들이 집을 살 수도 있는 그러니까 실소유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돈을 빼야지만 실소유를 하는데 묶여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돈을 빼나올 수가 없으니까 살 수가 없어. 맞죠. 그러니까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조차도 더 없어지는 거죠. 근데 팔려는 그런 지금 돈이 급박한 사람은 또 반대로 주인은 그걸 또 빨리 팔아야 돼가지고 내보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살 사람은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모순적이고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저 얘기를 하면 할수록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구나. 미궁으로 빠져드는 것 같죠? 네. 점점 늪으로 빠져드는 것 같죠? 늪으로 빠져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 답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어차피 결정은 본인들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뭐 예를 들어서 작년에 뭐 투자를 많이 해놓으신 분들 아파트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딱히 크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라는 얘기냐, 본인이 얼마만큼 그것을 지탱하고 관리할 수 있는가를 먼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손절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해야 되고 방관해야 될 거는 또 방관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어차피 뭐 걱정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달라지는 일은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꾸준히 지켜보면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켜보고 또 거기에 대한 대응을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한테 이렇게 자문을 구하고 또 혹은 오셔서 상담을 또 해보시는 부분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까 그럼 얘기를 해주셨나요? 지금? 많이 받은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 네네. 뭐 충분히 손절을 해야 된다. 근데 그 말을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냥 손절해야 됩니다 이러면 아니 밑주고 팔라는 얘기인가?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아마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막 답답해 하시고 한 번에 얘기를 드리면 좋겠는데. 그렇죠. 한마디로. 근데 한마디가 참 그게 안 되죠. 그렇죠. 일단 뭐 모르시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해를 시켜드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가지고 좀 상담을 받아보고 또 본인도 거기에 따른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확실한 거는 상담을 받더라도 저는 내가
그 집을 예를 들어서 여러 채라고 하면 집을 하나하나 생각해 볼 때 그 집을 왜 샀는지 네. 그리고 그 집을 왜 선택을 하게 됐고 어떤 점이 좋은지 그 집의 가치를 보고 샀을 거잖아요. 맞죠. 그 가치가 어떤 거였는지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자문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나서 내가 선택한 이유가 분명히 있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서 이 얘기를 전문가하고 상담을 해가면서 풀어가는 거고 전문가는 사실 제가 볼 때는 딱 결론을 내주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이 어떻고 팩트가 어떻고 지금 세금이 어떻고 뭐 어떤 이슈가 있는 것 같고 이런 걸 읊어주는 사람이지 결국엔 그런 것들을 다 조합해서 본인이 결정해야 될 몫이거든요. 근데 그 몫도 손절을 할지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여러 채를 가져가는 게 부담이고 앞으로 더 큰 부담으로 올 거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지금 말 그대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커지기 전에 손절을 하는 거죠. 미리. 더 커지기 전에. 그래서 막 손 자르고 발 자르고 막 그지? 네. 필요하면은 정말로 그러니까 손 절이잖아. 손 아니 절. 더 큰 아니 몸뚱아리 잘라 나가기 전에 다리 자르고 자 다리 자르기 전에 발가락 잘라야죠. 안 그래요? 주식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손절, 발절. 그러다가 완전 묶여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그냥 벙커에 갇혀가지고 몇 년 세월을 그냥 피폐하게 보내고 시간 흘려보낼 수도 있어요, 진짜로.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 세월은 정말 10년은 어디 간데 없고. 난 이자를 위해서 그 은행에만 계속 돈 내고, 나를 위해 세금만 냈고, 나는 잘못된 선택이지만, 그러니까 내 발등 내가 찍은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호구의 삶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똘똘한 한 채. 그냥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럼 제가 시청자의 입장에서 한번 질문을 원장님한테 한번 해볼게요. 네. 집이요. 살라고 해도 저한테 맞는 게 없어요.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뭐가 맞는 게 없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게 없는 거죠. 즉, 돈도 별로 없고, 직장도 뭐 그렇게 좋지 않고, 그냥 중소기업이고, 이런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맞죠. 그래서 뭐 전세 이렇게 살다가 뭔가 집을 장만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죠. 분양도 잘 안 되고 떨어지고 맨날. 그렇다고 돈이 많아서 집을 확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자기 신용도나 직장이 좋아서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은 또 기준금리 때문에 받지도 못한다네? 이런 분도 있잖아요. 맞죠. 이런 분들은 어떻게 내 집 마련을 좀 잘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얘기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그렇죠. 오늘 얘기 나온 김에. 저도 그런 거 고민 좀 많이 해보는데, 네. 시기가 안 좋을 때 오히려 기다리면서 내가 또 어떤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을 찾는다거나, 네. 아니면 저는 오히려 무엇보다는 가치 있는 물건을 금액이나 남들이 어디가 좋다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렇게 여기저기 좀 알아보면서 가격이 낮아도 또는 빌라라도 좋은 집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아파트만 좋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규정해 놓으면 사실 들어갈 데가 없고 그리고 뭐 맞아요. 대단지 아파트를 나는 꼭 살아야 된다 그렇게 기준을 설정해 놓게 되면 또 갈 데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틀을 없애고 우리가 거주에 대해서는 다방면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네. 지금 상황에도 집을 구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너무 좋은 것만 바랄 게 아니라 네. 또 새 집만 바랄 게 아니라 자기한테 맞춰서 집을 구매하는 것도 좋은 승부수다. 또 그리고 빌라나 뭐 구축 아파트가 저렴하기도 하고 또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말씀이시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많이 들고 있는 분들 자꾸 제가 걱정이 돼서 그분들 진짜 어떻게 좀 뭔가 해결 방안을 조금 더 말씀해 줄 수 없나요? 여기서 이렇게 구도라도 네. 말이라도 조금 쉽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어려운 얘기인가요? 지금 해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제 정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우리가 구매하는 거는 언제든지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은 네. 정리라는 거는 쉽게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개수가 많으신 분들은 지금 오히려 정리라는 걸 통해서 투자에 대한 정말 가치를 좀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돈을 내가 손해본다 거기에 빠지지 마시고. 아,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은 네. 그러면 내가 손해보고 팔아요 라는 얘기야? 요렇게 지금 받아들이실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서는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죠. 그렇죠. 네네. 자, 여러분들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경매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그 다음에 금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들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나,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답답하라고 뭐 고구마 100개 먹이는 게 아니라 어떤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이 시점에서는. 네, 이런 생각을 말씀을 한번 해봐야 되는 네네, 고민해보라는 네, 말씀이시죠. 시점이죠, 네. 사실은. 자, 그러면 이제 거의 진행이 다 된 것 같네요. 네.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여기는? 많죠. 아, 많아요. 여기 이 자리가 고구마 100개예요, 사실은. 그거는 정말, 그러면 정말 가격은 급속도로 많아지니까, 물건이. 다 사는 사람은 없고, 사는 사람은 아주 조금이고, 그러면 경쟁처럼 가격을 떨어뜨릴 거라고요. 그러면 그때는 더 큰 손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자는 더 냈었고, 그것보다 조금 일찍이 준비하셔서, 다 정리는 아니지만, 너무 과도하게 벌린 것들은 조금 일부라도 지금이라도 손절 보시고, 손해를 보시고 회수를 하셔서 감당할 수 있을 정도까지, 존버할 수 있을 정도까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지금 할 수 있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기 시청자 여러분들, 네, 편집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해요. 저 목소리가 너무 커졌어요. 흥분해가지고. 답답해가지고. 편집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덕이님이 이거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무편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많이 힘들어질 거다. 그리고 내실을 다져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다음에 저희가 이 손절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한번 따로 그 방송을 다른 쪽에다가 파트에 또 만들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그 손절이라는 그 개념을 요거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요거 경험이 없으면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투자에는 손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쵸, 원장님? 맞죠. 네. 그때 원장님이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자, 오늘은 이제 요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네.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또 눈 빠진다. 그죠? 그렇죠. 자, 오늘 덕이님, 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예, 또 참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헛소리만 해서 죄송해요. 헛소리는 무슨. 네, 다음에 또 참여해주세요. 네. 꼭. 네, 불러주세요. 네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